너 당신 누구세요? 전 모르는 분인데 당장 나가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상장기념식 연회장 복도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어요. 66세 박순덕은 시골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장 깨끗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면바지,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뿐이었죠. 아들이 만든 제약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날 그 기쁜 자리를 축하하려고 왔건만 돌아온 것은 이수모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아들마저 엄마 왜 왔어? 창피하게 라며 외면했어요. 순덕은 경비원에게 팔이 잡힌 채 유리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며 키운 아들이었어요. 의대 등록금도 제약회사 창업자금도 전부 그 손으로 벌어서 대줬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김 국장, 상장 철회시켜. 투자금 전액 회수해. 그 순간부터 아들의 제약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몰랐어요. 회사 투자금 300억 전부가 어머니 돈이었다는 것을, 며느리 친정을 살린 100억도 어머니가 넣어준 돈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66세 어머니가 아들 회사 상장식 날 쫓겨난 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한테 창피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팜 제약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상 15층 규모의 이 건물은 통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문 앞에는 메디팜 제약 코스닥 상장 기념식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1층 로비부터 2층 연회장까지 화려한 꽃장식과 축하 화환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금융계 인사들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며 로비는 점점 북적여졌죠. 오늘은 메디팜 제약이 코스닥 시장에 공식 상장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66세 박순덕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순덕은 낡은 장롱문을 열고 가장 깨끗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면바지를 꺼냈어요. 이 옷은 5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으로 순덕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옷을 가지런히 다림질한 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낡았지만 깨끗이 닦은 천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순덕은 대문을 나서기 전에 낡은 휴대폰을 꺼내 김태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나 오늘 서울 가. 우진이 회사가 상장한다고 해서 가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가신다고요?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 거야. 우진이한테는 비밀이니까 네가 나서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사람을 한 명 보내놓겠습니다. 순덕은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태호는 이미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순덕은 서울행 첫 차표를 끊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순덕은 낡은 청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대 합격 현수막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 우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던 40년의 세월이었죠. 그 고된 노동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고 의대를 졸업한 아들이 병원 대신
제약회사를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창업자금을 보태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순덕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메디팜 제약 본사를 찾았어요. 건물 앞에 도착한 순덕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 높이 솟은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 큰 건물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선 순덕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움찔했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하객들은 하나같이 명품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보석 귀걸이와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고급 양복에 금색 커프스 단추를 단 남자들 사이에서 순덕의 소박한 차림새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앞에 앉은 사람들의 향수 냄새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순덕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연단 위에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정우진이 올라섰어요. 40살의 우진은 당당한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메디팜 제약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에 매진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늠름한 모습에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죠. 순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단 위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샴페인 골드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진의 아내 한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혜는 환한 미소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잘 부탁드린대요.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인사를 하며 연회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시선이 맨 뒷줄 구석에 닿았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낡은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순덕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지혜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순덕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덕은 영문도 모른 채 지혜를 따라 연회장 밖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마자 지혜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순덕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내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건데. 아, 진짜. 손님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저 할머니 누구야? 청소부 아니야? 이런 소리 들리는 거 몰라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복도 쪽으로 하객 2~3명이 걸어 나왔어요. 지혜는 순간 당황하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전 모르는 분인데요. 지혜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른다고 했어요.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우진이 연회장에서 나왔어요. 우진은 복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 창피하게. 우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우진아, 나 그냥 내 얼굴 보러. 됐어. 그냥 가.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말고. 우진은 손을 내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혜는 로비 경비원에게 손짓을 했어요. 저분 좀 밖으로 안내해 드려요. 경비원이 다가와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경비원에게 팔을 잡힌 채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유리문이 닫히고 순덕은 건물 밖에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화려한 연회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 밖 화단 근처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호 회장이 보낸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방금 어머님께서 행사장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고 아드님도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자세히 보고해. 경호원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순덕은 서울역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덕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낡은 청가방을 꼭 쥔 채 순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논밭과 야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덕은 그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객들 앞에서 저분 누구세요? 라고 했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들이 창피하게 왜 왔어라고 했던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4시간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버스에서 내려 좁은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순덕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아, 서울 갔다 왔어? 아들 잘 있던가?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잘 있더라고요.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 앞으로 갔어요. 서랍장은 40년 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장만한 것이었죠. 순덕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와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져 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35년 전의 젊은 순덕이 그을음 묻은 얼굴에 어린 소년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순덕의 팔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두 사람 뒤로는 반쯤 불에 탄 건물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35년 전 여름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마을 외곽에 있던 고아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순덕은 무작정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에서 기둥에 깔린 채 울고 있던 12살 소년을 발견했어요. 순덕은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내고 소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불길이 순덕의 팔을 하찼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병원에서 소녀는 태호라는 이름의 고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아이였어요. 화재로 고아원마저 전소되어 태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병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태호를 순덕은 차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순덕은 그때 막 남편을 잃은 직후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10년간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을 합치면 3억 원이 있었어요. 순덕은 그 돈을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해라. 태호는 그 돈을 받아들고 엉엉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순덕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부터 태호는 순덕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순덕은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습니다. 35년 전 작성된 투자 약정서였어요. 그 후로 태호는 순덕에게 매년 자산 현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태호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서류에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장을 닫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들 우진의 의대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진의 얼굴을 보며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뭘 바라고 갔겠니? 그냥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상장기념식장에서는 뒤풀이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우진은 하객들과 건배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우진 옆에 서서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우진과 지혜는 텅 빈 연회장에 남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까 시어머니 것 말인데. 우진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그 얘기는 하지 마.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내 말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왜 온 거야?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 저 할머니 누구야? 청소부 아니야? 이런 소리. 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당연하지. 솔직히 나 오늘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했거든. 근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지혜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진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신경 쓰지 마. 잠시 후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 나 한지혜예요.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로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모님. 저 아직 건물에 있습니다. 잠깐 올라와요. 할 얘기가 있어서. 잠시 후 재무이사가 연회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무이사에게 다가갔어요. 김 이사님, 부탁할 게 있어요. 재무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메모지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적힌 계좌로 10억만 보내줘요. 연구개발 비용이랑 해외 출장 비용 명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재무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좀. 김 이사님 연봉 올려준 거 누구 덕인지 알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재무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재무이사가 나가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메모지에 적힌 계좌는 친정아버지 한상철의 건설회사 계좌였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에서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태호였어요. 순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호야.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호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사장에서 쫓겨나시는 걸 직접 봤다고요. 그래,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라뇨.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 와도 돼. 난 괜찮아. 아닙니다.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 보여드릴 것도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순덕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우진의 졸업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순덕의 시골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7세의 김태호 회장이었어요. 태호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순덕이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태호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태호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덕은 간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루로 올라가 순덕 앞에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 사왔습니다. 그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순덕은 그렇게 말했지만 태호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태호는 순덕의 옆에 앉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간 거지. 어머니, 경호원이 다 봤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하객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아드님도 창피하다고 하셨고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태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순덕 앞에 펼쳤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매년 어머니께 보고해드렸던 자산 현황입니다.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5년 전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3억 원, 그 돈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10년 만에 중견기업이 되었고 지금은 시가총액 5조 원의 그룹이 되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대로 어머니 지분은 재단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자산은 지분 가치와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 추가로 증여해 드린 것을 합쳐서 총 1,200억 원입니다. 순덕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아드님의 메디팜 제약 투자 내역입니다. 순덕의 눈이 서류 위에 머물렀어요. 메디팜 제약에 투자된 300억 원 전액이 어머니 자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요청대로 제 이름으로 투자를 집행했고 아드님은 투자자가
저인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우진이는 몰라. 그냥 태호 네가 투자해 준 줄 알지.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성공을 위해 넣어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우진이 욕하지 마라. 그 애도 바쁘니까 그런 거야. 태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건 10년 전 기록입니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0년 전? 뭔데? 아드님과 며느리 되시는 분 결혼하실 때입니다. 당시 며느리 친정아버지 한상철 씨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였습니다.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10년 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 친정이 어렵다고 도와줄까요? 하고 물었었죠. 그때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며느리 될 분 친정이 어려운데 도와드릴까요? 하고요. 기억나? 내가 도와주라고 했지. 예, 어머니께서 승인하셔서 제가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투자 승인 기록과 자금 집행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상철 씨는 부도를 면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회사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명문가 행세를 해왔습니다. 순덕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으스댔구나. 예, 며느리 되시는 분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하고 다녔다면서요. 그 명문가가 어머니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순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친정을 살려놓고 그 시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장을 철회하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 무얼 확인하시려고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호야, 내 며느리가 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없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태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의심 가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 그냥 느낌이 그래. 저렇게 명품만 두르고 다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 법무팀과 회계팀에 즉시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3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태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3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대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당하신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35년 전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뛰쳐나오셨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순덕은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 옛날 얘기 꺼내지 마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시고 제 어머니십니다.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순덕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라. 조심해서 가고. 태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고 순덕은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어린 우진이 순덕의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우진은 5살이었어요.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순덕의 등에 엎여 까르르 웃던 아이. 엄마 밥 줘.
엄마 물 줘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40살이 되어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우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어린 우진의 웃는 얼굴 위에 퍼져나갔어요. 순덕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순덕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은 복잡한 표정으로 앨범을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어요. 3일 후 오후 태호의 비서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순덕의 시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는 차에서 내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던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서류입니다. 비서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봉투를 건넸어요. 순덕은 호스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태호가 직접 안 왔어? 회장님께서 급한 해외 일정이 생기셔서 직접 못 오신다고 전해드리랍니다. 대신 서류 내용은 전화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루에 앉아 봉투를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메디팜 제약의 자금 흐름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연구개발 비용, 해외 출장 비용, 마케팅 비용, 행사 비용. 각각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두 번째 서류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돈의 종착지는 한상철 건설이라는 회사 계좌였어요. 며느리 지혜의 친정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총액은 10억 원이었어요.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지혜가 재무이사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을 문서로 옮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랑 해외 출장 비용 명목으로 처리해서 10억만 이쪽 계좌로 보내줘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원본이었어요. 순덕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김태호였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받았어요. 태호야. 어머니, 서류 받으셨습니까? 그래, 방금 다 봤어.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되시는 분이 2년 동안 회사 돈 10억을 빼돌렸습니다. 전부 친정 계좌로 보냈더군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직접 재무이사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해가 걸려 있었어요. 태호야. 예, 어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상장 철회시켜. 그리고 투자금 전액 회수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철 건설에 넣어준 100억도 회수해. 예, 그것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태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최대 주주 측 요청으로 상장 철회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했어요. 동시에 법무팀에는 메디팜 제약과 한상철 건설의 투자금 상환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오전 서울 강남 메디팜 제약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우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장 후 첫 주 실적 보고서였어요. 우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우진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메디팜 제약 정우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입니다. 정우진 대표님 맞으십니까? 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메디팜 제약의 최대 주주 측에서 상장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의 중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상장 철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대 주주 측, 김태호 회장님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넣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대표이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혜가 뛰어들어왔어요. 지혜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투자금 100억을 즉시 상환하라는 공문이 왔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방금 거래소에서 전화 받았어. 최대 주주가 상장 철회를 요청했대. 최대 주주? 태호 회장 말이야?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투자 계약서를 꺼냈어요. 300억 투자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조항에서 눈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지혜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뭔데? 여기 봐. 투자금 명의는 김태호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출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어. 우진은 그동안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태호 회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 출처가 따로 있다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요? 태호 회장한테 연락해봐. 당장 만나서 얘기해야 해. 지혜가 다그쳤어요. 우진은 휴대폰을 들어 태호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호 회장님 비서실이시죠? 메디팜 제약 정우진 대표입니다. 회장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현재 면담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깐만이라도. 죄송합니다. 면담 불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지혜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회사도 투자금 회수당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우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상장 성공, 축하 인사, 화려한 파티.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진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태호 회장이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투자금 실소유주를 만나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 본사로 오시오. 우진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투자금 실소유주.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우진은 지혜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태호 회장 본사로 가야겠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갈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실소유주가 누군지, 왜 갑자기 상장을 철회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장 기념식 날 쫓아냈던 어머니, 창피하다고 외면했던 어머니.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설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우진과 지혜는 태호 회장의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상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50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진과 지혜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우진은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5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태호가 직접 나왔어요. 태호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태호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어요. 우진과 지혜는 태호를 따라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풍경이 아니었어요. 회장실 안쪽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노인이었어요. 우진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엄마. 우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순덕이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지혜는 순덕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두 사람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앉으시오. 우진과 지혜는 순덕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호는 순덕 옆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정우진 대표, 한지혜 씨, 두 분이 궁금해하시는 투자금 실소유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순덕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이분이 메디팜 제약 300억 투자금의 실소유주이십니다. 그리고 한상철 건설에 100억을 넣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엄마가요?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300억을 투자해요?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순덕을 흘겨봤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태호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35년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투자하신 약정서입니다. 태호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35년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3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어요. 35년 전 날짜와 금액, 그리고 어머니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자산 명세서입니다.
태호는 두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어머니의 지분 가치와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 추가로 증여해 드린 것을 합쳐서 현재 어머니의 자산은 총 1,200억 원입니다. 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200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메디팜 제약 투자 집행 내역서입니다. 태호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메디팜 제약에 투자된 300억 원 전액이 어머니 자산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요청대로 제 이름으로 투자를 집행했고 정우진 대표는 제가 투자한 줄로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었어요. 우진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호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 한상철 건설투자 승인 기록입니다. 당시 한상철 씨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였고 어머니께서 며느리 될 사람 친정이니 도와주라고 승인하셔서 제가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돈으로 한상철 씨는 부도를 면하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명문가 행세를 해왔고요. 태호의 시선이 지혜에게 향했어요. 한지혜 씨, 당신 친정이 명문가라고 하셨죠? 그 명문가가 어머니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혜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호는 품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지혜 씨가 재무이사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랑 해외 출장 비용 명목으로 처리해서 10억만 이쪽 계좌로 보내줘요. 회장실 안에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사기예요. 지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지혜의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순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순덕은 우진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네가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바쳤어. 의대 보낼 때도 제약회사 창업할 때도 다 내가 번 돈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창피한 존재로 만들었어. 우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혜도 뒤늦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두 사람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 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태호야, 나 먼저 간다. 순덕은 그 말만 남기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우진과 지혜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메디팜 제약 본사에 거래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최대 주주 측 요청에 따라 상장 철회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진은 대표이사실에서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호 회장 측에서 메디팜 제약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어요. 서한에는 한지의 전무의 자금 유용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10억 원이 연구개발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친정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녹음 파일 사본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사회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모였습니다. 우진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지의 전무의 자금 유용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이사 중 1명이 입을 열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녹음 파일에 본인 목소리가 담겨 있고 이체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회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자금 10억을 빼돌린 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태호 회장 측 대리인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리인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최대 주주이신 박순덕 여사께서 의견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발 여부는 피해 변제 상황을 보고 결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그러니까 변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한지의 전무에게 10억 원을 전액 변제할 경우 고발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내렸어요. 한편 같은 시각 지혜의 친정아버지 한상철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태호 회장 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한상철 사장님, 투자금 100억 상환 기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상철은 전화기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변호사님,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지금 당장 10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 내 상환이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적 투자 유치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한상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10년 전 받은 100억으로 회사를 살렸는데 그 돈을 갚으라니. 지금 회사 사정으로는 10억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한상철은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100억을 갚으라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나도 10억을 변제해야 해.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당해. 한상철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나 감옥 가는 거야? 울지 마. 일단 방법을 찾아봐야지. 전화를 끊고 한상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상장이 철회되고 투자금 300억이 회수되면서 메디팜 제약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연구원들은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이 2달째 밀렸습니다. 본사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밀린 월급 내놔라.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우진은 사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들 월급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내가 구속되면 당신 회사도 완전히 끝이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나를 만나줄 것 같아? 저번에 시골집 갔을 때 대문도 안 열어줬어. 그래도 가봐.
무릎 꿇고 빌어.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방법이야. 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시골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우진이야. 문 좀 열어줘. 대문 안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우진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할 말이 있어.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 대문 안쪽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라. 단 3글자였습니다. 우진은 대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돌아가라고 했어.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밤 순덕은 시골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약업계의 신성으로 주목받던 메디팜 제약이 상장 철회 후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2달째 밀리면서 본사 앞에서 항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메디팜 제약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든 직원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순덕은 숟가락을 든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호가 순덕의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진이 형이 어제 찾아왔다면서요. 대문도 안 열어주셨다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가라고 했어.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순덕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서서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결정했어.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의견을 낼게. 지혜가 10억을 전액 변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해줘.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우진이를 한번 불러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태호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이사회에 순덕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금 전액 변제 시 고발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결의 내용은 곧바로 지혜에게 통보되었어요. 지혜는 통보를 받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롱 속 명품 가방들, 서랍 안 보석함, 옷장 속 명품 옷들. 지혜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 거실 바닥에 늘어놓았어요. 한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목숨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중고 명품 거래상에게 연락했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팔 거예요. 얼마나 쳐줄 수 있어요? 거래상이 물건들을 살펴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부 합쳐서 6억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지혜는 이를 악물었어요. 4억이 부족했습니다. 지혜는 은행에 가서 자기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약했어요. 그래도 2억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지혜는 친정아버지 한상철에게 손을 벌렸어요. 아빠, 2억만 빌려줘. 제발. 한상철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나도 지금 100억을 갚아야 하는 처지야. 어디서 2억을 구해.
아빠, 나 감옥 가. 제발 어떻게든 해줘. 한상철은 결국 회사 운영자금 중 일부를 빼서 딸에게 건넸어요. 지혜는 그렇게 10억을 마련해서 메디팜 제약 이사회에 변제했습니다. 이사회는 변제 확인 후 고발 취소를 결의했어요. 사흘 후 태호의 연락을 받은 우진이 어머니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마당을 지나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순덕이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진은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우진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메디팜 제약은 내가 다시 투자금을 넣어서 살려줄게. 우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우진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직접 나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매주 한 번 나를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지혜한테 꼭 전할게. 그게 안 되면 투자금은 없어.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고마워할 거 없어.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 지혜에게 어머니의 조건을 전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혜야, 지금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해. 그래도 무릎 꿇는 건 10억 횡령한 것도 엄마가 눈 감아줬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혜는 갈등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결심했어요. 닷새 후 지혜는 시어머니의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지혜예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지혜는 마당으로 들어가 순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혜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무릎 꿇은 며느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 지혜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상장 기념식 때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또 있어? 지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돈으로 우리 친정이 살아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지혜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 지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해. 알겠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 같이 밥 먹자.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꼭 오겠습니다. 순덕은 태호에게 연락해서 메디팜 제약에 투자금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태호는 즉시 투자금을 집행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상장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상철도 순덕을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순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10년 전 그 돈이 사돈어른 돈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덕은 한상철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투자금 상환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드릴게요. 민사소송이랑 형사고발도 취하할게요. 한상철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잘 모실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편해. 40년을 여기서 살았어. 대신 너희가 자주 와라. 지혜는 매주 오기로 했으니까 너도 시간 되면 같이 와.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알았어, 엄마. 자주 올게.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시어머니의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순덕과 함께 텃밭에서 고추도 따고 배추도 심고 김장도 담갔어요.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우진도 한 달에 2~3번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메디팜 제약을 처음부터 다시 일으키느라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태호의 재투자와 우진의 노력으로 서서히 정상화되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고 떠났던 연구원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상장 심사를 통과했어요. 재상장 기념식 당일 서울 강남 메디팜 제약 본사 건물 앞에는 다시 화려한 꽃장식과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메디팜 제약 코스닥 재상장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2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기념식장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태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태호는 차 반대편 문을 열어 순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순덕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덕은 태호가 선물한 단정한 연보라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순덕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2년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순덕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소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덕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혜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혜는 순덕 앞에 서서 공손하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지혜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른다고 하고 창피하다며 내쫓았던 그때의 자신이. 지혜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선 우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메디팜 제약이 다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감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진은 객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제 어머니 박순덕 여사입니다.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팔면서 저를 의대에 보내셨어요. 제가 제약회사를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우진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투자금이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우진은 연단에서 내려와 순떡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가장 못났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우진은 순덕을 꼭 안았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태호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보기 좋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야. 행사가 끝난 후 순덕과 태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순덕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예, 어머니. 네가 있어서 내가 버텼어. 고맙다. 태호는 순덕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35년 전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뛰쳐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재산을 저한테 주셨고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 아들입니다.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순덕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순덕의 시골집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순덕이 손수 차린 밥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었고 갓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상 주위로 우진, 지혜, 태호가 둘러앉았어요. 순덕이 부엌에서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순덕은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은 평상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지혜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더 먹어. 많이 끓여놨어. 우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손주 데리고 올게.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 그러렴. 서연이 좋아하는 약과도 만들어 놓을게. 태호는 밥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그리고 정겹게 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은 밥상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친아들 우진, 며느리 지혜, 그리고 35년 전 불길 속에서 구해낸 또 다른 아들 태호. 순덕은 된장찌개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 위로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순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객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성공한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부모님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순덕처럼 묵묵히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끔은 전화 한 통, 밥 한 끼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자녀와 서운한 일이 있으셨다면 순덕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봄볕처럼 따스한 날들이 여러분께도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덕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